안녕하세요. 대전 버드네중학교 3학년 7, 8, 9반 여러분. 선생님은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역사를 배워볼 역사 선생님 안중민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여러분과 만나서 역사를 재밌게 배워봤으면 좋았겠지만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 영상은 짝수 학생부터 먼저 보게 되고 이제 홀수 학생들은 1단원을 복습하게 될 텐데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에서 이 전 반이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1단원은 1반부터 6반까지 가르쳐 주시는 서주석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 이 2단원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영상에서 배워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죠. 이 일제강점기 때 무단 통치, 이 무단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침탈되었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일제의 무단 통치 방식을 알 수 있다. 무단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으로 일제의 경제 수탈 내용과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토지주사 사업이 있고요. 회사령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학습 목표 잘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1905년에 을사늑약,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거쳐서 1910년에 한일 병합이라는 역사상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식민지 조선의 국권을 뺏었으니까 이 식민지 조선을 다스릴 기구가 필요했겠죠. 이게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 교과서 이 밑에 보시면 교과서가 어디에 있는지 프린트 어디에 있는지 다 써 있으니까 교과서 프린트를 같이 펴주시고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프린트의 빈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조선 총독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화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면 볼 수 있는데 한번 불타서 지금 모습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광화문 뒤에 여기가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광화문도 상당히 큰 편인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죠. 왜 하필 광화문 뒤에 만들었냐? 광화문을 통과하면 경복궁이 있어요. 근데 광화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경복궁이 보이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구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광화문 뒤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서울의 중심에 오게 되면은 조선 총독부를 보면서 너네는 우리에게 정복당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조선 총독이겠죠. 이 조선 총독에는 육해군 대장 출신을 놓았어요. 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식민지를 다스리려면은 이제 공부를 잘한 문관들을 데리고 와야 제대로 통치를 할 텐데 왜 육해군 대장을 놓았겠어요? 그건 바로 군대식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예요. 군대적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해서 공포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조선 총독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통수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왕보다, 황제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야말로 무소불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권력을 쥔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무단 통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헌병 경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력으로 민족의 저항을 억압했는데요. 헌병은 군인의 경찰이에요. 지금도 군인을 보면은 헌병이 있고요. 이 헌병은 군인들이 잘못했을 때, 군인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조사하고 처벌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일을 하는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자, 첩보 수집, 의병 토벌 이외에도 일반 행정까지 처리를 해서 일상생활을 감시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헌병 경찰인데, 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된 이러한 사람들이 일상생활까지 감시한다면 굉장히 무섭겠죠. 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감시했냐면요. 우리 집에 쌀이 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빗자루가 얼마나 있는지까지 검사했어요. 빗자루가 5인 가구 기준으로 5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냐면은 즉결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즉결 처분권은 정식 재판 없어도 태형을 가능하게 하는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태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곤장이에요. 이 곤장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곤장을 제대로 열 대만 맞으면 엉덩이 살이 터져요. 보통 엉덩이에 맞으니까. 엉덩이 살이 터지면은 이제 그거를 제때 치료를 안 하면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대 30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권력을 가진 헌병 경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당연하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이 헌병 경찰 이외에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형성해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들이나 교원, 선생님들까지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여러분 졸업사진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이 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복을 딱 입고 칼을 차고 굉장히 무섭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무섭겠지만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무섭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왜 하느냐? 한국인의 공포심, 무섭게 해서 공포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헌병 경찰 통치로 억압하고 이러한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했는데 이것을 다시 찾으려는 운동, 항일 의병 운동이라던가 1910년대에 만주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독립 운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출판도 못하고 신문도 못 만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걸 실었었던 황성신문이라던가 영국인 배들이 활약했던 대한매일신부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침탈을 다 가감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폐간되고요. 잡지도 출판이 안 되고 애국개몽단체들 신민회, 특히 신민회가 배고인 사건으로 날조돼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겠죠. 머리가 크면 저항을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식민지 차별교육의 대표적인 것은 우민화 교육이었어요. 자, 우민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멍청한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모두를 엘리트 인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 엘리트 인자가 되면은 일본한테 자꾸 저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해요. 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업만 가르치고 기술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우수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족의 교육기관들도 억압하게 되는데 사립학교나 서당들도 폐쇄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단 통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1910년대에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였다면은, 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토지주사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각종 산업을 우리나라에 침탈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됐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는데 명분이 뭐였냐면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광무개혁 할 때 양전지계 사업 했었죠. 지계 사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 지계 사업이라는 게 토지 소유권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양전지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야, 너네가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라고 사업을 하는 거였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였냐면 실제 목적으로는 토지 약탈이나 지세의 안정적인 확보, 그러니까 토지세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땅을 알게 되면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얘가 제대로 알게 되겠죠. 일본이. 자,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은 뭐였냐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만 토지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도마 1동 주민센터, 도마 2동 주민센터, 태평동 주민센터 이러한 주민센터들, 행정센터들이 있죠. 이러한 행정센터에 직접 가서 우리 이 땅이 제 땅이에요 라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토지 약탈이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러 복잡한 신고 절차를 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결과는 첫 번째로 이제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자, 조선총독부가 당연히 토지를 약탈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나 공공기관의 토지 그리고 마을이나 문중 공유지 같은 거를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조선총독부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중종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지금은 인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를 그걸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가 없는 땅이네. 그러니까 누구 땅? 내 땅.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지한 땅은 누구한테 갔냐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갔어요.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요. 1908년에 우리나라를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든 회사예요. 이러한 회사의 총독부가 차지한 땅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에 팔고 이거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일본인들한테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지주가 증가하겠죠. 일본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헐값에 땅을 받고 이제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인 지주들이 늘어나면 총독부가 걷는 토지세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자, 이러한 토지주사 사업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히 몰락하겠죠.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이 농민들 중에서는 소작농 중에서도 그 영구 경작권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아니에요. 자기 땅은 아닌데 지주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은 아니지만 이제 소작을 할 수 있는 권한, 내가 경작해서 너한테 얼마 주고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토지수 사업으로 인해서 영구 경작권이 없어지고 기한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3학년 7반만한 땅에서 내가 경작을 하면은 지주한테 뭐 10석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기한부 계약하면은 이만한 땅에서 20석, 30석씩 줘야 되는 이제 단기 계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의 횡포가 심화되겠죠. 내가 달라는 대로 안 줘? 너 이제 여기서 경작하지 마.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자, 소작쟁이의 배경이 되는데, 이 소작쟁이라는 것은 소작농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건데, 이건 1920년대에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이것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1910년대 일제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땅은 모두 조선 총독부가 차지하는 거야.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가 많아지면서 총독부의 지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내야 할 지세가 이렇게 많다니. 또한 조선 총독부는 빼앗은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 대지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 토지 문서요. 진짜 헐값에 사는 것이오. 값싼 한국 땅을 사서 나도 이제 지주가 되었어. 반면 우리나라의 농민 중 다수는 몰락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갖고 있던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아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조만간에 또 소작료를 올린다던데요. 에휴, 그나저나 내년에는 소작을 얻을 수 있을런지. 자, 다음으로 이 회사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회사령이 뭐냐면, 자,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안중민 선생님이 이제 집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집신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그래서 집신 회사를 만들려고 조선 총독한테 갔어요. 근데 조선 총독이 볼 때 얘가 이 집신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도탈 것 같아. 혹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 입장에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 집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집신 사업을 하면 방해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한국인의 기업을 설립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족 자본의 성장 가능성도 당연히 차단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전을 못하고
그 덕분에 일본 사람들만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했다면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일제가 한 게 바로 철도 부설입니다. 철도 부설을 해서 자원이나 우리나라의 자원이나 식량을 효율적으로 수탈을 하고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철도 부설을 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강화도 조약 때 어디 개항했었죠? 맞아요. 인천, 부산, 원산이었죠.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 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인선을 뚫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수탈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목포, 호남선까지 뚫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산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원산은 성진으로 가거나 이 서울로 가기 위한 중간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위해 이렇게 철도를 부설을 했었어요. 이 철도 부설뿐만 아니라 이 철도 말고도 이제 도로나 항만, 통신 등 기간시설 확충해서 우리나라를 장기적으로 집권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1910년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를 했고, 경제적으로는 대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신탈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무단 통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항일 운동인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의익은 무엇인가까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